충격 실화, 청주를 뒤흔든 사건. 남편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시아 주번이와 결혼한 20살 아내. 온 동네를 발칵 뒤집은 이 결혼식의 전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시끌벅적하던 도시 청주. 하지만 그해 초여름 온 동네를 충격에 빠뜨린 한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허름한 단층집이 모여있는 작은 골목길. 그곳에 결혼식 잔치 천막이 세워지고 화려한 등과 꽃이 내걸렸습니다. 결혼식이야 흔한 일이지만 이번 결혼식은 달랐습니다. 온 동네가 수군거리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신부 서연. 갓 20살이 된 그녀는 남편의 상복을 벗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웨딩드레스를 입고 새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신랑은 다름 아닌 죽은 남편의 친형, 즉 그녀의 시아주번이었습니다. 집 앞에서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준이 관 옆에서 까무러치게 울던 애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형이랑 결혼을 해? 길에서 나무를 팔던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딱하기는 한데 이건 너무 인륜에 어긋나는 짓이잖아. 오토바이 택배 기사 아저씨는 길게 담배를 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결혼을 축복해야 할지 나 부끄러워해야 할지 한 여자의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은 마땅히 기쁜 날이어야 하지만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자갈밭을 걷는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축복이 아닌 의심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신랑 태연은 30살로 침착하고 강단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려는 듯이 말이죠. 불과 한 달 전,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서연이 남편 민준의 소식을 듣고 울부짖다 실신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민준은 일하던 건설 현장 비계에서 떨어져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남편을 잃고 상복을 입게 된 어린 그녀의 기구한 운명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은 불과 몇십 일 만에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두 번째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신랑이 바로 비운의 남편의 친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수 씨가 시아주번이와 결혼하는 것이 무슨 예법이며 도리냐고 생각했습니다. 비난의 시선이 쏟아질수록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에 차서 말했습니다. 분명 저것들 전부터 눈이 맞았던 거야. 그러니 저렇게 빨리 결혼하지. 그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똑바로 박혔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이후 그녀가 얼마나 큰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외면했고 친척들은 손가락질했으며 시골에 계신 보수적인 친정 부모님은 나쁜 소문이 날까 두려워 딸을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아주번이 태연만이 유일하게 그녀의 곁에서 위태로운 걸음을 조용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이었지만 점차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기묘한 유대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수많은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서연과 태연은 서로의 손을 잡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결혼 축가가 울려 퍼졌지만 그 속에는 온갖 비난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막 밖은 시끌벅적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지막이 한숨을 쉴 뿐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결혼식 뒤에는 외부인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비밀과 아픔이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서연과 태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물과 고뇌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진실과 행복을 찾아 나서는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 서연은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얻었다며 온 동네의 부러움을 받는 소녀였습니다. 그의 그녀는 갓 20살, 생기가 넘치는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서연은 대학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시골 시장에서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주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던 23살
청년 민준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민준이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올 때마다 소박하게 만나다 어느새 사랑이 싹 텄습니다. 사람들은 시골 처녀가 도시 총각에게 시집가면 출세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서연과 민준의 결혼식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붉은 한복을 입고 갓 피어난 꽃처럼 맑게 웃었습니다. 민준은 양가 친척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김 여사는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을 보며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후 서연은 남편을 따라 청주의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양철 지붕을 얹은 낡은 단층 집이었지만 소박하고 아늑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은 일찍 공사 현장으로 나갔고 저녁에는 시장에 들러 채소와 고기를 사와 함께 저녁을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밥상에 나물 무침과 김치뿐이었지만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만 옆에 있으면 어떤 밥이든 다 꿀맛이에요.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아내의 손에 밥 한 숟갈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입은 살아가지고 나중에 부자 돼도 이 김치찌개 맛없다고 하면 안 돼. 두 사람은 작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 미래를 그리곤 했습니다. 민준은 아내를 품에 안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돈 좀 모아서 새 오토바이도 사고 우리 아이도 낳으면 우리 가족도 남들처럼 행복할 거야. 서연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전 많은 거 안 바라요. 그냥 작은 집이랑 오빠랑 우리 아기만 있으면 돼요. 그 시절 서연은 소박한 행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언제나 이렇게 평온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단짝 친구 화영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있잖아, 남인준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정말 행운인 것 같아. 일이 그렇게 힘든데도 매일 밤 나 먹으라고 과일을 사온다니까. 화영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너 진짜 복 받았다. 딴 데 뺏기지 말고 꽉 붙잡아. 하지만 행복은 때로 잔인할 만큼 짧았습니다. 무더운 어느 오후, 서연이 분주하게 저녁을 짓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민준의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가 비계에서 떨어졌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녀는 넋 나간 사람처럼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앞에 보인 것은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싸늘한 몸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이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준 씨, 평생 내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나를 두고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날부터 어린 그녀의 삶에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손에 겨우 쥐었던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서연은 운명과 편견, 그리고 세상의 잔인한 말들이 그녀를 끝까지 시험하는 비극의 나날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민준의 장례식은 청주의 작은 집에서 바로 치러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신혼부부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자욱한 향 연기와 비통한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헐렁한 상복을 입고 며칠 밤낮을 운 탓에 퉁퉁 부은 눈으로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목매어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나를 이렇게 중간에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조문객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웃들, 공사장 동료들, 양가 친척들까지 모두가 착하고 성실했던 청년의 요절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 속에는 동정 반, 호기심 반의 수군거림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엾어라, 저 서연이라는 애. 시집 온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한 이웃 아주머니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아직 창창한 20살인데 저렇게 평생 수절하고 살 수 있을까? 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시댁에서도 별로 안 좋아했다던데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 속삭임들은 작았지만 바늘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미래를 언급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아들의 비보를 들은 후부터 그저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박복한 아들이 가여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가버렸고 저 어린 것은 이제 어찌 산담, 우리 집의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서연과 더욱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장례 내내 그녀는 며느리를 거의 쳐다보지 않고 제사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낯선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민준의 친형 태연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타지에서 일하느라 고향에 거의 오지 않아 서연도 몇 번 본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오늘 그는 동생의 상주가 되어 퀭한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 옆에서 쓰러질 듯 우는 재수 씨를 보며 태연은 나지막이 한숨을 쉬고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재수 씨, 이러다 쓰러집니다. 일어나세요. 민준이가 이걸 보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서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오빠가 정말 저를 떠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렸고 주위 사람들은 순간 침묵했습니다. 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재수 씨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인 날, 청주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길은 온통 진흙탕이었습니다. 서연은 목이 쉴 때까지 울부짖었고 남편을 따라 무덤으로 뛰어들려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말려야 했습니다. 단짝 친구 화영이 그녀를 꽉 붙잡고 울며 달랬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따라 죽는다고 뭐가 달라져? 민준 씨도 하늘에서 네가 이러는 거 원치 않을 거야.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에는 깊은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은 남편의 제사상 앞에 멍하니 앉아 넋나간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도 아직 젊으니 앞날을 생각해야지.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장례부터 잘 마무리하자.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영정 사진 곁에 있고 싶을 뿐인데 사람들은 벌써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례식 이후 진짜 비바람이 어린 그녀의 삶에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청주의 작은 집은 낯설 만큼 적막해졌습니다. 제사상 위민준의 영정사진에서는 향연기가 피어올랐고 그의 온화한 눈빛은 여전히 아내를 향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몇 시간이고 제사상 앞에 앉아 마치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너무 보고 싶어요. 오빠가 가버리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억지로 기운을 내 시어머니를 도와 청소하고 밥을 지었지만 골목 밖에서 친구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20살의 과부가 된 여자라고 말이죠. 김 여사는 아들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서연을 처음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시어머니께 저녁상을 차려 올리자 그녀는 힐끗 쳐다보곤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먹어라. 이만하면 됐지 뭐.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맛있게만 드세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이가 죽었으니 우리 집도 이제 넉넉하지 않아. 너도 아직 젊으니 내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 집에만 기댈 생각은 말아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을 내쫓으려는 것처럼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숨이 막힐 때까지 울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서연의 부모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얘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너는 아직 젊으니 내 몸부터 챙겨야 한다. 시댁에서 구박받고 살 거면 다른 길을 찾아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지는 말아라. 서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오빠를 사랑해요.
잊을 수가 없는데 왜 다들 저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만 하세요? 아버지는 무겁게 답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다. 산 사람은 자기부터 챙겨야지. 날이 갈수록 압박은 커졌고 시댁 친척들도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수절하고 살겠어? 좀 있으면 재혼한다고 나설 텐데 괜히 먹여 살려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 잔인한 말들은 서연에게 깊은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맴돌았고 가끔 단짝 친구 화영이 찾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화영은 몇 번이고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네가 굳세게 살아남기만 바랄 뿐이야.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화영아. 어딜 가나 사람들이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민준 오빠가 떠나니 내가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야. 바로 그 절망의 나날 속에서 시아주버니 태연이 점점 더 자주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를 도왔습니다. 시장에 데려다주고 어머니 드실 보약을 사라고 챙겨주었으며 때로는 동생 대신 제사상에 향을 피웠습니다. 재수 씨가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재수 씨. 민준이는 갔지만 재수 씨는 살아야죠. 태연의 침착한 목소리는 서연을 절망의 늪에서 끌어주는 동아줄 같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고 아팠지만 수많은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도 태연은 종종 작은 집에 들렀습니다. 어떨 때는 먹을거리를 좀 사오고 어떨 때는 비가 새는 양철 지붕을 고쳐주었으며 또 어떨 때는 그저 조용히 제사상 옆에 앉아 동생에게 향을 피웠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태연이 그저 큰형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의 꾸준한 방문은 보기 드문 기댈 곳이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붉어진 눈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흠뻑 젖은 우산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민준 씨 생각이 나서요. 태연은 의자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도 그 녀석이 보고 싶어요. 민준이는 착하고 평생 고생만 했는데 운명이 참 불공평하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좁은 집안의 슬픔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서연이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너무 외로워요. 어머님은 차갑게 대하시고 친척들은 손가락질하고 제가 이 집에서 그냥 잉여인간이 된 것 같아요. 태연은 재수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재수 씨는 민준이 아내고 영원히 우리 가족이에요. 누구든 재수 씨를 짐처럼 여긴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따스함이 퍼지면서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 후로도 태연은 서연을 데리고 시장에 갔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으며 심지어 그녀가 꾸는 악몽 이야기도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태연은 화려한 말로 위로하는 대신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요. 참지 말고 다 울고 나면 다시 강해져야 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으니까. 물론 밖의 소문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연이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주버니가 재수 씨를 챙겨도 너무 챙기는 거 아니야? 저러다 둘이 정분나는 거 아닌지 몰라. 그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연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태연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이제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저 무서워요. 태연은 그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아요. 나는 상관없어. 내가 신경 쓰는 건 재수 씨가 살아갈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뿐이에요. 서연은 입술을 떨며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마움과 두려움으로 뒤엉켰습니다. 자신과 태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 끈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만약 선을 넘는다면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늘한 베개에 누워 서연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아주버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난 재수 씨만 신경 써. 오랫동안 겪었던 외로움이 위로받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관계는 과연 그녀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태연과 서연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시장은 며칠째 그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채소를 저울에 달면서도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서연이라는 애 아직 상중인데 태연이가 제 집 드나들듯 하더라니까. 뭔가 이상해. 그러게 말이야. 재수 씨랑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니. 조심해야지. 큰일 나겠어. 그 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여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들 민준의 죽음 이후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그녀는 뜬 소문까지 듣게 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연이 막 밥을 먹으려 할 때 김 여사가 쏘아붙였습니다. 태연아, 너 대체 어쩔 셈이냐? 내가 세상 사람들 말 못 듣는 줄 알아? 재수 씨는 그냥 남편상 잘 치르게 내버려둬. 네가 자꾸 드나드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손가락질하잖아. 태연은 고개를 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 그냥 어머니랑 재수 씨 필요한 거 없나 보러 온 거예요.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김 여사는 숟가락을 상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오해는 무슨? 내가 널 낳았는데 널 모르겠니? 온 동네가 수군거리는데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리고 쟤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아직 젊으니 조만간 제가 할 텐데 괜히 네가 나서서 망신자초하지 마라. 서연은 곁에 앉아 있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님께서 안 좋은 소리 들으시게 해서. 김 여사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알면 처신 똑바로 해. 남편 상도 안 끝난 여자가 벌써 새 기댈 곧 찾는다는 소리나 듣게 하지 말고. 서연은 방으로 달려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이 솟구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여전히 흐느끼는 것을 보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책하지 말아요. 사람들은 원래 말하기 좋아하는 법이니까. 재수 씨가 떳떳하면 부끄러울 거 하나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랑 아주버님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 너무 무서워요. 태연은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내가 약속할게요. 누구도 재수 씨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막아줄게요. 밖에서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뒤섞여 집안을 더욱 갑갑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태연에게 고맙고 따뜻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채찍처럼 날아드는 비난의 말들이 살을 내는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뒷마당에서 태연을 만나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직 이 어미를 생각한다면 저 애랑 얽히는 거 당장 그만둬. 내가 친척들한테까지 망신당하게 만들지 마라. 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재수 씨가 너무 안 됐어서. 안 됐으면 다른 사람이 챙기게 둬. 네가 한 발짝만 더 다가갔다가는 나랑 의절할 줄 알아라. 그 경고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태연은 이대로 가다가는 여론뿐만 아니라 친어머니의 격렬한 반대에도 부딪히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꾸짖음이 맴돌았습니다. 남편 상도 안 끝난 여자가 벌써 색이 될 곳을 찾아 그 굴욕감은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가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감정, 바로 시아주버니를 향한 떨림이었습니다. 소문은 청주 시내뿐만 아니라 그녀의 고향인 충청도 시골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아버지 박 씨가 격노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당장 집으로 내려와. 할 얘기가 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태연의 이야기가 결국 친정의 귀에까지 들어갔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양옆으로 푸른 논이 펼쳐진 익숙한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박 씨가 얼굴이 벌개진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네가 아직 이 애비애미를 사람으로 보긴 하는 거냐? 온 동네가 떠들썩하다. 남편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며느리가 시아주번이랑 놀아난다고. 네가 이 집안을 아주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서연은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맹세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태연 아주버님이 딱하게 여겨서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나쁜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서연의 어머니가 눈이 붉어진 채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얘야, 세상 사람들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네가 아무리 깨끗해도 사람들은 네가 시아주번이랑 붙어 다니는 것만 봐. 그것만으로도 욕하고 손가락질하기에 충분하단 말이다. 서연은 흐느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엄마. 기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구박하시고 친척들은 비웃고 태연 아주버님이 아니었으면 전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박 씨는 마루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미는구나. 그놈은 내 시아주번이야. 민준이가 죽었어도 형제라는 의리는 남는 거라고. 네가 실수라도 하면 온 동네가 우리 집안에다 대고 욕을 해댈 텐데 이 애비 애미가 어떻게 고개 들고 살겠냐. 서연은 옷자락을 꽉 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전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전 그냥 지금 저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태연 아주버님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그놈이랑 만나는 거 금지한다. 계속 얽히면 이 애비랑 영 끊을 줄 알아라. 차라리 불효자식 뒀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낫지.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내 딸이 상간녀라고 불리는 건 못 참아. 집안 공기는 숨막힐 듯 팽팽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었고 어머니는 그저 눈물을 닦으며 딸을 끌어안고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쪽에는 체면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부모님이, 다른 한쪽에는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태연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조용히 버스를 타고 다시 청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힘든 거 엄마는 안다. 하지만 세상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름은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법이야. 사람은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죽는단다. 잊지 마라. 버스 안에서 서연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점점 멀어졌지만 마음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시아주버니를 향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 가득한 귀향길을 마치고 청주로 돌아온 서연은 수많은 압박 속에서 자신이 더욱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시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김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쏘아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꾸짖음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녁에 밥상을 차리며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지 다 됐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김 여사는 짧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먹어라. 난 생각 없다. 그리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밥그릇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꽁꽁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날 집에 들른 태연이 그 광경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마당에서 어머니를 만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상 사람들 소문 때문에 그렇게까지 서연이를 구박하셔야겠어요? 아직 어린애고 남편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대하시면 제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김 여사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감히 제 편을 들어? 세상 사람들 말이 틀렸니? 쟤는 네 재수씨야. 알아서 거리를 두어. 괜히 나까지 사람들 얼굴 못 보게 만들지 말고. 태연은 끈기 있게 말했습니다. 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재수씨가 너무 안쓰러워서. 안쓰러우면 그냥 둬. 한 번만 더 쟤랑 얽히면 넌 내 자식도 아니야. 그 말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태연은 침묵하며 마당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신과 서연의 앞길이 온통 가시밭길 뿐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슬픈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려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문지방에 앉아 하늘에 걸린 달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연이 다가와 옆에 앉으며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만 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재수씨를 외면하지 않을게요. 서연은 돌아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두에게 짐이 된 것 같아요. 고향에서는 부모님이 화내시고 여기서는 어머님이 미워하시고 제가 설 곳이 하나도 없어요. 태연은 그녀의 어깨에 단단한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설 곳이 없다고 생각되면 나를 기댈 곳으로 생각해요. 온 세상이 욕해도 내가 옆에 있을게요. 서연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어린 심장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달빛 아래 빛나는 시아 주버니의 눈빛이 거친 세상 속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네의 소문은 갈수록 흉흉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우연히 함께 시장에 가는 것만 봐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대놓고 비꼬았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시아주번이랑 재수씨가 어딜 가나부터 다니잖아. 쯧쯧.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황급히 태연을 끌고 다른 길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재수씨가 피할수록 사람들은 더 나쁘게 생각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들 인생이나 잘 살라고 해요. 밤이 되어 싸늘한 침대에 누운 서연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커져갔지만 그 사이로 낯선 감정 또한 싹트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은 집안의 큰할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민준의 집안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본래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화목을 다지는 자리여야 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민준이 죽은 후 온 집안이 서연과 태연의 이야기로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대놓고 앞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검소한 검은색 한복을 입고 제사상에 과일 접시를 올렸습니다. 막 접시를 내려놓는데 큰어머님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애 젊어 보이는데 행실이 영. 남편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시아주번이랑 붙어먹다니. 집안 망신이야 정말. 옆에 있던 사람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제 엄마였으면 꽁꽁 묶어서 집에만 가둬뒀을 거야. 길거리에 나가봐야 욕만 먹을 텐데.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접시를 든 채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성격이 까칠하기로 유명한 당숙 광수씨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다 모였으니 내가 한마디 하지. 서연이랑 태연이 놈 이야기는 온 동네가 다 알아. 우리 집안이 이런 망신을 당하고 살 수는 없지. 계속 그런 식으로 놀아날 거면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다시는 얼굴 비치지 마. 온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온몸을 떨며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해명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연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광수 당숙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재수 씨는 이제 막 상을 치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다들 보셨잖습니까? 제가 그냥 도와준 것뿐인데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이렇게 망신을 주십니까? 광수 씨는 쏘아붙였습니다. 잘못? 온 세상이 떠드는데 잘못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은 너랑 제가 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라 민준이가 화병으로 죽은 거라고까지 하더라. 그 악랄한 모함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감싸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태연은 분노에 차 주먹을 꽉 쥐고 광수 씨를 노려봤습니다. 당숙님,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민준이는 제 친동생입니다. 제가 동생을 얼마나 아꼈는데 어떻게 그런 악독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네가 소문 듣기 싫으면 알아서 저 계집애한테서 떨어져. 광수 씨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만 그저 한숨을 쉬며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을 편들지도 그렇다고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서연을 더욱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마당으로 뛰쳐나가 감나무 아래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태연이 뒤따라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만 울어요.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나는 알아요. 재수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서연은 목맨 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저 때문에 민준 씨가 죽었다고 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태연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내가 맹세할게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누구도 재수 씨를 억울하게 만들지 못하게 할게요. 그 말은 떨고 있는 심장을 덮여주는 불꽃 같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태연의 확고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감정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집 안에서는 광수 씨가 팔짱을 낀 채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악담 뒤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제사 이후 서연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굴욕감에 온몸을 떨며 초주검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 눈은 퉁퉁 붓고 목은 잠겼습니다. 광수 씨의 모함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랑 제가 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라 민준이가 화병으로 죽은 거라고. 그 말은 그녀를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가두는 판결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이 따뜻한 죽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지만 서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이 빼꼼 열리고 그녀의 헬쑥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태연은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좀 먹었어요? 죽 사왔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너무 치욕스러워요. 아주버님. 사람들이 저 때문에 민준 씨가 죽었다고 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태연은 죽을 상 위에 내려놓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 들어요. 그 악의적인 말들은 사실이 아니에요. 민준이는 내 동생이고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거 없는 말들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요. 서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친척들도 다 침묵했어요. 아주버님만 제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저 무서워요. 이러다가 아주버님까지 저 때문에 곤란해지실까봐. 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로 살지만 나는 양심으로 살아요. 내 양심이 재수 씨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단호한 말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그의 눈을 똑바로 본다면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간 태연은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그저 묵묵히 작은 일들을 도왔습니다. 고장난 전구를 갈아주고 어머니 약을 사다 드리고 삐걱거리는 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소박한 행동 하나하나가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웃들의 감시하는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연이 낡은 오토바이로 서연을 시장에 태워다 주다가 동네에서 안면이 있는 아주머니 2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귀에 대고 속삭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시아주번이랑 재수씨가 어딜 가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잖아. 진짜 할 말을 잃었다. 죽은 사람은 아직 땅도 안 말랐는데 산 것들은. 서연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태연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그냥 돌아가요. 저 사람들 얼굴 볼 자신이 없어요. 태연은 핸들을 꽉 잡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수씨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해요? 그냥 말하게 둬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태연이 아니었다면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기대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시아주버니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걸까? 그 생각에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저었지만 부정할수록 감정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제사상 앞에 앉아 남편에게 향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용서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 약해졌나 봐요. 제 마음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워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어린 그녀의 마음속 고뇌처럼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등 속에서 그녀와 태연 사이의 연결고리는 점점 더 끊기 어렵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청주의 작은 집안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서연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가끔 마주칠 때면 불쾌한 눈빛으로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태연이 옛 며느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숟가락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막 밥상을 차렸을 때 김 여사가 나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묻자. 너 언제까지 이 집에 붙어있을 셈이냐? 내 아들은 죽었고 아직 상도 안 끝났는데 온 동네가 너희들 때문에 시끄러워. 나 더는 못 참겠다. 서연은 겁에 질려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전 떠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전히 이곳이 제 집이고 제 남편 모시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김 여사는 눈을 부라리며 말을 잘랐습니다. 제사는 무슨, 너도 아직 젊은데 평생 수절하고 살 것도 아니잖아. 자꾸 태연이랑 붙어 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보고 상간녀라고 욕을 해. 나도 망신은 당할 만큼 당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내가 네 멱살 잡고 쫓아낼 줄 알아. 나 악독하다고 원망 마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가혹한 말들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맹세코 저는 나쁜 생각 한 적 없어요. 그냥 제가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을 때 태연 아주버님이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김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도와줘? 한두 번 도와주는 거면 몰라도 매일같이 찾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장님이냐? 바로 그때 밖에서 들어오던 태연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짐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세상 사람들 말이 어떻든 저랑 서연이는 결백해요.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건 이런 모진 말들 앞에서 재수 씨를 지켜주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김 여사는 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닥쳐. 네가 쟤를 감싸. 그럼 너도 쟤랑 나가서 살아. 나 더 이상 망신당하게 만들지 마. 서연은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제가 떠날게요. 저 때문에 아주버님이 불효자가 되는 건 싫어요. 태연이 다가가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어린 그녀의 얼굴에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옷까지 몇 개를 챙겨 작은 여행 가방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단짝 친구 화영이 들렀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떠날 생각이야? 서연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모두를 더 힘들게 할 뿐이야. 시어머니는 미워하시고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나 더는 못 견디겠어. 화영은 친구 옆에 앉아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가면 누구한테 기댈 건데? 네가 너무 약해서 또 무너질까봐 걱정돼.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서 무너지는 게 나아.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나 때문에 태연 아주버님이 어머니랑 친척들한테까지 등 돌리게 하고 싶지 않아. 처마 밑으로 바람이 휑하게 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방안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임을 알았지만 남는다면 더 이상 모진 말들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 청주 시내가 아직 옅은 안개에 잠겨 있을 때 서연은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제사상 위민준의 영정사진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합장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더는 이곳에 머물 힘이 없어요. 제 힘든 마음을 부디 이해해 주세요. 서연은 깊은 골목 안, 낡은 기와지붕과 얼룩진 벽을 가진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낡은 나무 책상을 놓으면 꽉 차는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감시하는 친척들도 없었습니다. 홀가분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밤에는 지붕 틈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고 눈물에 베개가 젖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을 다녀와 보니 방문 앞에 꾸러미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 그리고 보약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워 고개를 드니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사 온 거 알아서 좀 가져왔어요. 혼자 지내려면 힘들 텐데. 서연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볼 거예요. 태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할 말 다 했어요. 한마디 더 듣는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그냥 재수씨가 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부터 태연은 가끔씩 들렀습니다. 타버린 전구를 갈아주고 마른 생선과 새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연은 몇 번이고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전이 되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두렵지 않으세요?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도 다 반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민준 씨 죽음의 원인이라고까지 모함하는데 태연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재수 씨가 무너지는 것뿐이에요. 민준이는 갔지만 재수 씨는 아직 살아있어요. 악의적인 말들 때문에 재수 씨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그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음을, 그리고 바로 그 의지 때문에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름을 깨끗하게 지켜야 고개 들고 살 수 있다는 부모님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연을 마주하면 그 당부는 점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밖의 소문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태연이 서연의 쪽방촌에 드나드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거봐, 뻔하잖아. 재수씨랑 시아주버니가 동거하는 거 아니야?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집안 망신이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태연에게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저 때문에 아주버님까지 욕먹는 거 싫어요.
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말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재수 씨가 정말 내가 떠나길 바란다면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해줘요.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그들 사이의 거리가 이제 가느다란 실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놓아버리면 언제든 끊어질 수 있지만 둘 중 한 명이 경계를 넘어서면 더욱 단단히 묶일 수도 있는 실이었습니다. 무더운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시장에서 돌아오니 쪽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 잠금 장치가 뜯겨 있었고 안은 옷가지들이 마구 헤집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서랍은 열려 있었고 푼돈 몇 푼마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어지럽혀진 살림살이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태연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는 즉시 서연을 일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해요. 그냥 좀도둑일 거야. 내가 여기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아요. 서연은 떨면서 그의 손을 꽉 잡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아주버님.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는 외면하고 부모님은 꾸짖고 이제는 사는 곳마저 편치 않네요. 태연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다 불공평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함께 짊어질게요. 재수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 번도 그래본 적 없는 것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태연에게서 전해오는 온기가 그녀를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그녀는 자신이 이미 위험한 경계를 넘어섰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그녀의 방을 다시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비췄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아니었으면 전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태연은 돌아보았고 그의 눈에는 감추기 어려운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런 말 말아요. 내가 돕는 건 책임감 때문만이 아니에요. 나는 진심으로 재수 씨를 아껴요. 그 갑작스러운 말에 서연은 그 자리에 굳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비웃고 저주할 거예요. 태연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건 민준이가 떠난 날부터 재수 씨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뿐이에요. 평생 재수 씨를 지켜주고 싶어요. 서연은 몸을 떨었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사회가 자신에게 던지는 냉대와는 전혀 다른 그의 단단한 손에서 전해오는 온기를 똑똑히 느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평온하지? 그날 밤 태연이 돌아간 후 서연은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종소리처럼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재수 씨를 아껴요. 밖에서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었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금지된 감정이 공식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연은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연과 태연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은 갈수록 흉흉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시장에 가는 모습, 태연이 그녀의 쪽방에 드나드는 모습, 그리고 도둑 사건 이후 밤늦게까지 방을 정리해주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무더운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쪽방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갑자기 김 여사와 친척 몇 명이 나타났습니다. 선두에는 광수 씨가 험악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자, 이것 좀 보라고. 남편 죽은 지 몇 달 됐다고 벌써 따로 살림 차려서 시아주버니가 매일같이 드나들게 만들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온 집안을 싸잡아 욕하는 거 아니겠어? 서연은 당황해서 허둥지둥 빨래를 거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랑 태연 아주버님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김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잘랐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건 뭔데? 내가 장님인 줄 아니? 나도 너한테 참을 만큼 참았다. 오늘 똑똑히 말하는데 태연이랑 깨끗하게 끝내든지 아니면 더 이상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하지 마. 서연은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태연 아주버님이 딱하게 여겨서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광수 씨는 비웃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딱하게 여겨? 그 말을 누가 믿어? 죽은 사람은 아직 땅도 안 말랐는데 둘이서 몰래 만나고 다녔잖아.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어. 바로 그때 밖에서 들어오던 태연이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재수 씨를 모욕하지 마세요. 저와 서연이는 결백합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건 이 모진 말들 앞에서 재수 씨를 지켜주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김 여사는 분노했습니다. 네가 감히 제 편을 들어? 태연아, 너 아직도 내가 네 어미로 보이냐? 저 애랑 털끝만큼도 엮이지 말라고 내가 말했지.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민준이가 죽은 뒤로 친척 중에 누가 진심으로 서연이를 걱정해줬습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바빴지 전 재수 씨를 외면할 수 없어요. 서연은 그의 옷자락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주버님, 그만해요. 어머님 더 화나시겠어요. 전 괜찮아요. 다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태연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재수 씨가 견딜 필요 없어. 만약 어머니와 모두가 저희가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전 서연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쪽방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태연아, 정말 재수 씨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온 동네 사람들한테 평생 웃음거리가 되려고? 태연은 고개를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만약 그게 재수 씨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태연이 어머니와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려움과 벅찬 감정이 뒤섞여 그녀는 떨면서도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선언이 더 거센 폭풍우를 몰고 올 것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어쩌면 이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손을 잡아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 하룻밤 사이에 태연의 선언은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시장 물가나 쌀값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아주버니가 동생이 죽은 지 몇 달도 안 된 재수 씨와 결혼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동네 찻집은 수근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세상에, 태연이가 제정신이 아니야. 친형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 서연이라는 애도 보통이 아니네. 분명 전부터 뭔가 있었을 거야.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일륜도 도덕도 없어. 그 소식은 순식간에 서연의 고향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박 씨는 이웃들의 말을 듣고 화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상을 탕탕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딸 자식이 애비애미 얼굴에 똥칠을 할 수가 있어. 이제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아?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보, 그 애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기댈 곳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박 씨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힘들다고 도리를 저버려도 돼. 만약 걔가 정말 태연이 놈이랑 결혼하면 그날로 내 딸 아니야. 한편 청주에서는 김 여사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비난받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모두가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김 여사네 아들 재수 씨랑 눈 맞았대. 정말 충격이다. 집안 망신이야.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굴욕감까지 견뎌야 했던 김 여사의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태연의 얼굴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시장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거 알아? 사람들이 매일같이 내 얼굴에 침을 뱉어. 네가 아직도 내 아들이냐? 태연은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민준이가 살아있었다면 자기 아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원했을까요? 전 서연이를 사랑하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가 아니라고? 네가 걔랑 결혼하면 그날로 나랑 끝이야. 김 여사는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서연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칼날처럼 오가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수록 모자 관계만 더 갈라놓을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감히 나서지 못했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정말 내가 모든 걸 이 지경으로 만든 걸까? 그날 오후 화영이 찾아와 서연의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나 얘기 다 들었어. 너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은 거 맞아? 온 세상이 들끓고 있는데 평생 짐을 지고 살아야 할지도 몰라. 서연은 얼굴을 감싸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화영아. 너무 힘들어. 하지만 태연 아주버님 곁에 있어야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단지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 것 같아. 화영은 친구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 또한 뭐라고 조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서연의 손을 꽉 잡아주며 작은 힘이라도 나눠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자동차 소음은 여전했지만 작은 쪽방 안에서 서연은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온 세상이 그녀의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금지된 사랑이 뒤엉켜 그녀를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갈림길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고뇌 끝에 태연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쪽방에서 그는 서연과 마주 앉아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숨어 지내면 세상은 영원히 우리를 욕할 거예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정식으로 당당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서연은 깜짝 놀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 침을 뱉을 거예요. 태연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이미 뱉고 있어요. 더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거지. 사람들 입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적어도 재수 씨는 정식으로 내 아내가 되는 거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돼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우리 부모님도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예요. 태연은